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2030 청년 국회의원은 4.3%에 불과합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OECD 꼴찌고요. 국제의원연맹 회원국 121개국 중에 118위. 586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지금 최대 권력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정확히 역행하고 있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서 특별법까지 만들고 특별회계까지 편성하고 수백조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지금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전면적으로 리빌딩 또는 리셋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정치의 숲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일원의 총선 전략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전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그 뉴스를 보니까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근 이번 장마철에 내린 비가 500mm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역대급 장마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후재난, 자연재해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나 뭐 중국은 기온이 50도를 넘어선 지역들이 있다고 해요. 50도면 정말 살인적인 더위일 텐데 몇 년 전에 유럽에서 기온이 한 40도를 웃도는 그런 상황이 한 두어 달 지속되면서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온열 질환 등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이제 8월부터는 또 찜통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에어컨 시설이 좀 취약하거나 반지하에 살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그래서 기후 불평등이라는 그런 신조어도 지금 유통이 되고 있던데요. 어쨌든 사회적 자원을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곳에 우선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어떤 정치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사회적 자원의 투입 부분을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우리 전 국민들이 뭐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 세대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어떤 전략적인 이런 예산, 전략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의 실종 주제로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나 국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기득권 정치 세력은 계속 우리 청년들을 이해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3대 총선 이면 1988년입니다. 13대부터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이후 직후에 치렀던 13대 총선부터 가장 최근 선거인 2020년 21대 총선까지 이 연령대별 국회의원 당선인 현황을 제가 그 하나의 표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87년 민주화 이후 88년 총선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32년 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 청년의 지역구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내년 총선에서는 이제 이 양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난 32년 동안 20대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다만 2016년과 2020년에 비례대표로 한 명 그리고 두 명이 이제 국회에 입성을 했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50대의 어떤 그 당선인 비율을 보시면 놀랍죠. 88년 13대 총선 때 20대 지역구 당선인 국회의원 당선인은 0명이었고요. 지금 586이 30대가 되는 시점인 2000년 그러니까 16대 총선 때는 13명으로 증가합니다. 이때가 이제 소위 386 운동권 출신들이 되고 이제 제도권에 이제 진출하는 그런 이제 그 시기가 되겠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급증하면서 2008년, 2012년 그러니까 18, 9대 총선에서는 무려 8, 90명대로 증가하고 2020년 총선에서는 50대 당선인이 177명 단독 과반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 총선 당시 50대의 유권자 비율은 19.7%입니다. 20%가 좀 안 되죠. 그런데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인 중에 50대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무려 59%.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지금 50대 연령대의 국회의원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한눈에 봐도 불평등이,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586 세대의 어떤 제도권 진출, 국회 진출과 관련된 데이터만 따로 떼어내서 한 장의 그래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시각적으로 그 직관적으로 이제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2000년 전을 전후해서 소위 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그런 어떤 운동권, 뭐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이 386들이 대거 제도권에 진입을 하고 이분들이 지금 이제 지난 총선 때는 거의 177명 단독 과반을 형성했다. 그러니까 지난 한 30여 년에 20여 년의 한국 정치의 역사는 586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고 586의 어떤 정치 권력 그 독점이 심화된 시기다. 그런데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불평등 양극화, 어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인구 절벽, 그리고 기후 불평등, 지금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글로벌 하도로 떠올라 있잖아요. 거기에 나아가서 지금 청년의 위기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발표된 뭐 지표를 보면 우리가 이 가계부채가 GDP 대비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굉장히 심각해졌고 자산 불평등 이런 지표들이 매우 악화된 시기와 586의 권력 집중이 심화된 어떤 흐름이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 30대 청년기에 정말 대한민국을 어떤 그 정치 혁명을 꿈꿨던 이런 세대들이 대거 제도권에 들어왔고 20년, 30년 강산이 2번, 3번 바뀌었지만 오히려 한국의 구조적 모순은 해결된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지금 그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86은 뭐 국회 이 점유율이 계속 급증한 반면에 우리 청년 세대들의 어떤 그 국회의원 비율을 살펴보시면 2021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2030 청년 국회의원은 4.3%에 불과합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OECD 꼴찌고요. 국제의원연맹 회원국 121개국 중에 118위.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계속 어떤 그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하고 어떤 인재 양성을 하고 뭐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여러 그런 레토릭과 뭐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도권에 우리 청년들의 입장,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들의 절박함을 대변하는 우리 청년 정치인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청년 정치인들이 어떤 그 이 선거에 이 과감하게 도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진입 장벽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이 현역 기득권 정치인에게 뭐 완벽하게 유리한 그런 절대적인 어떤 제도적 장벽, 또 선거 자금 문제, 조직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그 이 진입 장벽들이 결국 청년들의 어떤 정치 도전을 가로막고 있고 역시 공천 과정이나 뭐 당내 민주주의 부분에서도 청년들의 정치 진입에 굉장한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최소한 뭐 OECD 8위니 10위니 뭐 이런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글로벌 사회에서 굉장히 비중이 있는 국가로 지금 급성장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정치 제도, 정치 시스템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의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586 정치인들이 최근 20여 년 사이에 뭐 국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부, 언론, 기업, 문화계 등등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의 헤게모니를 완벽하게 장악한 거의 세계 헌정 사상 최대의 권력을 지금 독점한 세력이 대한민국의 586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들의 정치 권력이 또는 그 사회적 헤게모니가 강화된 시기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 모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노무현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했고, 지난 20여 년 동안 수백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지방은 거의 뭐 소멸 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표가 586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지금 최대 권력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정확히 역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서 특별법까지 만들고 특별회계까지 편성하고 수백조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지금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전면적으로 리빌딩 또는 리셋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구체적인 단편적인 지표 하나만 살펴보죠. 최근 2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추이를 두 개 선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파란색 실선이 수도권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황색으로 된 실선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인구를 합친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했고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에서 향후 20년간의 어떤 인구 추이 등을 정리해 놓은 추계표죠. 추계표를 정리해 놓은 자료도 보면 역시 수도권 집중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20년 동안 인구 감소 지역의 유출 인구의 약 67%, 68%가량이 10대에서 30대 청년 세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지역이 소멸위기에 내몰린 핵심 요인을 찾자면 바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서 뭐 일자리나 교육 문제 등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결국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의 가장 그 근본적인 요인이다,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출산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 5월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법을 만들었어요. 앞에서 특별법을 만들듯이 이 당시 벌써 거의 20여 년 전에도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 따라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또 고령화도 심각하다. 역시 그래서 묶어서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었는데 2006년인가 영국의 학자가 인구 소멸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저출산 현상이나 고령화가 지금 거의 정확히 지금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이미 20년 이전부터 심각했죠. 예를 들면 70년대 뭐 80년대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국가의 어떤 그 산하 정책 슬로건이었잖아요. 그러다 것이 이제 그 이후에 하나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니까 얼마나 대한민국 정부가 근시안적인 그런 어떤 인구 정책을 펼쳐왔는지를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어쨌든 2000년 초에 이 저출산 기조가 굉장히 심각하고 따라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법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보면 이런 인구 감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따라서 저출산 대책으로 생애 주기별, 그러니까 자녀의 출산뿐만이 아니라 보육, 뭐 그 산모, 모자의 어떤 보건, 태아의 어떤 건강, 그 다음에 출산과 양육 보육 과정에서의 어떤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정부와 이 정치권이 특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담긴 법안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 법안을 제정한 이후에 역시 수백조를 쏟아부었지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작년 기준 0.78명,
OECD를 넘어서 세계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저출산 대책만 살펴보더라도 20여 년 전에 이미 그런 특별법과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수백 조의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모든 지표는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산이 2번 바뀔 동안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단 한 번도 이 정책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이 엄청난 예산과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펼치고 있는데 과연 그 투여하는 예산만큼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단 한 번도 검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인 거예요. 이게 지금 기득권화된 여의도의 비극인 거고. 그러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각성이 우리 사회에 크게 일렁이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취업, 일자리죠. 주거, 그리고 출산 이후에 어떤 육아, 그다음에 양육 문제,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서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어떤 교육비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연애나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그것 외에도 많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포기한다라고 해서 지금 뭐 3포 세대를 넘어서 이제 M포 세대라는 이제 자주 섞인 그 신조어까지 만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이 중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거기에 어떤 본질적 구조적인 어떤 그 종기를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산소호흡기만 그동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 정책마저 펼치지 않았다라면 지금 더 뭐 지표가 당연히 심각해져 있겠지만 그런데 저게 1, 20조가 아니라 수백 조를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뭐 100조, 500조를 어떤 정책 그 결정권, 집행권을 준다라면 지금 20년 동안 이보다 더 악화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화된 어떤 정치 권력이 대한민국의 구조적 모순을 방치 또는 방관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혈세는 정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균형발전특별법,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든 이후에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본 건데요. 지난 20여 년 동안 작년까지 균형발전 예산으로 무려 223조 원을 썼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무려 477조를 썼다고 그래요. 작년 한 해에만 저출산 예산이 52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 보면 그 저출산 예산에 병력 자원, 이게 입대하는 병력이 줄어드니까 무기를 추가로 구매해야 되고 그것도 저출산 예산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산 편성이 정말 주먹구구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 균형발전이나 저출산 뭐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대체로 간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낭비되고 그러니까 프랑스의 어떤 그 인구 정책이나 다른 선진국들처럼 이런 예산들은 정말 당사자 직접주의를 채택하는 게 맞다. 그런 간접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말 어떤 정책을 일원화해서 너무 복잡하게 설계하지 말고 일원화해서 당사자 직접주의로 를 채택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작년 출생아가 24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을 넘었던 지금 출생자가 작년 한 해 동안 25만 명 밑으로 지금 최초로 떨어졌는데 지금 10세인 아동들이 약 50만이 좀 안 됩니다. 49만 명대인데 거의 10년 만에 지금 출생자가 반토막 났다. 그만큼 지금 인구 감소, 저출산이 정말 심각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이 바로 정치의 실종이었다. 그러니까 586이 득세하는 과정이 대한민국 정치의 실종, 정치의 몰락기와 거의 일맥상통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먼저 중앙정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중앙정부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올 일자리 직접 지원 예산이 약 1.1조 원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나라살림연구소가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서를 분석해서 낸 리포트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해온 건데, 지금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고 거기에는 정말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투여해야 될 시점인데 오히려 직접 지원 예산을 1.1조 원, 1조 1천억을 축소했고, 특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역시 1.4조 원, 1조 4천억 정도를 축소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기업과 연계한 간접 비용 예산은 다소 늘리고 청년들에게 직접 일자리 예산으로 투여하는 비용은 대략 몇 조 원이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자료는 이제 저희가 작년 지방선거를 준비할 때 전국 최대 지자체인 지금 이제 수원 특례시로 바뀌었죠. 수원시와 전남의 최대 지자체인 여수, 그리고 이제 전북의 상위권에 위치한 남원, 기타 뭐 춘천 몇몇 기초단체 전체 예산 대비 청년 정책은 뭐가 있고 청년 예산 편성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역시 앞에 소개해드린 나라살림연구소 위탁을 줘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수원시 일반 회계가 3조 약 5,5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무려 245억. 일반 회계 비율, 일반 회계 대비 0.7%에 불과했습니다. 1%도 안 돼요. 그런데 청년 정책은 가지수는 수십 수백 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금 치중하고 있다. 물론 기초지자체는 뭐 예산 자립도나 어떤 그 재정 여건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또 자체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펼치기가 뭐 중앙정부나 광역보다 훨씬 뭐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이 청년을 노래 부르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고요. 전남 여수시의 2021년 일반 회계 예산이 1조 9,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청년 정책은 수십 가지가 있고 예산 편성된 예산의 총액은 219억에 불과했습니다. 일반 회계 대비 1.1%, 수원보다는 좀 낮죠. 전북 남원은 이제 저희가 분석한 시점이 2022년 예산안이 나온 이후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일반 회계가 약 8,9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한 그 시나 군의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하면 거의 1조 원 시대에 지금 진입한 상태입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쨌든 8,900억 정도인 남원시의 청년 예산은 약 349억, 전체 예산 대비 3.9%. 그러니까 수원이나 여수, 뭐 그때 우리가 그 당시 분석했던 춘천보다는 양호한데 어쨌든 정책은 뭐 수십 가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어떤 이벤트성 정책에 좀 치중하고 있다. 이런 걸 한눈에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청년 정책 전담 부서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저 슬라이드에 있는 경남 김해시와 경기도 안산시가 청년 정책 전담 팀을 구성한 관련 기사 내용을 제가 좀 발췌를 한 거고, 경남 김해시는 작년에 3년 연속 청년 친화 헌정 대상을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청년 정책 전담팀을 구성하고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기초지자체의 여러 가지 뭐 그 열악한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해시 나름의 다양한 청년 정책, 청년과의 소통, 그리고 청년 지원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면서 상당히 모범 사례로 이런 헌정 대상을 3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됐고요. 우측의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 보좌관과 청년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작년 1월쯤인데요. 이 기사가 1월 기사입니다.
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1년 10월에 정책보좌관을 만날 일이 있어서 그분에게 정말 우리 그 정치권에서 청년 노래만 불렀지 레토릭으로 끝나고 있고 실질적인 어떤 청년 대책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 정책 보좌관과 청년 정책 전담 팀을 구성해라라고 제안을 했고 불과 한 3개월 만에 안산시가 이걸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아마 윤화섭 이제 시장이셨는데 지금도 13명의 전담 요원이 그 배치된 청년 정책관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작년 3월 대선에 이어서 6월에 지방선거를 치렀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대선에서 뭐 젖잘싸하시고 지방선거를 말아먹었죠. 2018년에 뭐 압승을 거뒀다가 작년에는 거의 3분의 2가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2019년부터 지방자치 박람회를 연례 행사로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각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에서 민주당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펼쳤던 어떤 정책 중에 우수 정책, 우수 조례, 모범 조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공천 뭐 심사 과정에서 가산점까지 부여하는 그런 이벤트를 2019년부터 쭉 해왔어요. 그런데 정작 작년 지방선거에서 그런 민주당 지방정부의 우수 사례들은 다 증발해버리고 실종되고 대선의 패장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결국 민주당이 경쟁력 있는 그리고 지역 충분히 그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그동안의 업적을 가지고 충분히 인물론으로서 승부를 해볼 수 있는 민주당의 현역 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수백 수천 명이 그냥 추풍낙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당이나 정치권이나 정치인이나 정부나 지방정부 역시 이 청년에 대해서 말로만 그 청년의 어떤 고통을 이해하고 그 소통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고 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내실 있는 그런 어떤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지난 아마 이제 4강에선가 아마 제가 그 설명을 드렸던 20대 대선을 복귀해 본 사례가 있었죠. 거기에 결국 2000년 이후에 민주당의 70%대의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청년 세대가 특히 10년 전 문재인을 지지했던 청년 3명 중 1명이 이탈하면서 작년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준 이런 사태로 귀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들이 민주당에 적대 세력화된 과정 속에는 이런 정치인들의 어떤 정말 이 근시안적인 인식 그리고 그 책임을 청년들의 고통, 청년들의 아우성을 청년들이 철이 덜 들어서 교육을 잘못 받아서 뭐 이런 어떤 청년 탓을 하면서 청년들이 염장을 질러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결국 민주당에 지금 뭐 내년 총선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 적대적 관계가 돼버렸고 작년 대선 20대 젠더갭, 30대 젠더갭이 역대급으로 나타나게 된 그 원인 제공이 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에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분이나 당시 수석 대변인이었던 분들이 연타석으로 불과 며칠 만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청년들이 교육을 잘못 받았고 뭐 반공교육 탓이고 뭐 등등 이런 이제 설화 사건에 휘둘리면서 뭐 여론이 들끓었는데 이 서른 의원과 홍익표 의원 당사자들의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서른과 홍익표 두 분의 이름만 넣은 키워드로 검색량을 이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2월 시점에 서른 홍익표 두 분 모두 거의 성층권을 뚫었죠. 버지량이. 그리고 한 2년 후에 우리 홍익표 의원이 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대구 경북을 봉쇄해야 된다라는 말로
뭐 다른 모든 어떤 버지량을 압도하는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아마 이 두 분이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아마 저 시점에 저 당시에 가장 큰 주목을 뭐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설화 사건이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뭐 지금은 이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뭐 급격히 확산되고 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악재들이 불거지면 당연히 민주당의 비우호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그런 그 어떤 이 안티 단체나 아니면 언론 정치인들이 역시 이제 그런 이 불리한 악재를 파고들고 틈새를 벌리려는 그런 이제 작전들이 펼쳐지겠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청년 특히 남성들의 어떤 민심을 떠나보내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됐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전 정부, 이전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이에요. 얼마 안 됐죠. 주 69시간제 도입과 관련돼서 이제 청년들이 한번 그 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고요. 그 직후에 또 뭐 20대에 아이 셋 나오면 병역을 면제해 주자라는 여당발 어떤 청년 대책이 기사화되면서 이제 뭐 정말 우리 정부 여당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냐라는 정말 어떤 한탄이 들끓을 때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 유효한 청년 정책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그 배경에는 최고의 권력을 독점한 세대가 586인데 그들이 바라보는 청년들의 고통은 그들은 청년들의 고통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586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식들하고 싸운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지금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역시 지금 청년들의 인식, 청년들의 니즈, 그다음에 청년들이 뭐 돈보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이런 문화들을 간과하고 지금 저런 똥볼을 세게 차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 정책 나오는 거 보면서 저 혼자 그 혼잣말한 게 분명히 저 정책을 저 아이디어를 입안한 사람은 정말 마초니즘에 찌든 꼰대 정치인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어떤 인식 수준이 정말 우려스러울 정도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살펴본 첫 번째 단락의 좀 요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자, 1996년 김민석 의원이 영등포을에 출마를 해서 당선된 것을 시점으로 해서 대거 386이 제도권에 진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총선 때 586이 177명 단독 과반을 이제 형성했는데 약 25년 사반세기가 걸렸습니다. 지난 사반세기 역사는 586 세대의 권력 독점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다. 그러니까 지난 25년은 586의 권력이 승승장구한 시기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그 586의 권력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구조적 모순은 단 하나도 해소된 게 없고 오히려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25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청년의 위기, 젠더 갈등, 기후 위기가 지금 더 구조적 모순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이걸 지금 개선할 어떤 지혜나 대책 자체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특히 따라서 지난 사반세기 역사는 사람을 바꾸지 않고는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사반세기의 교훈은 이 사람과 제도, 예산을 전면 리셋해야 한다. 전면 리빌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